테슬라를 꺾고 세계 1위에 오른 중국 BYD. 그런데요, 지금 그 매장 앞에는 차값대인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비결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BYD는 하청업체에 현금 대신 9개월짜리 차용증을 끊어줘줬고 그 외상값으로 세계 1위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거래처 대금 한 달만 밀려도 회사가 휘청이죠. 그런데 275일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왜 600억 야반도주로 건졌는지, 그리고 그 청구서가 어떻게 한국으로 여러분의 지갑으로 날아오는지 지금부터 끝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거대한 무대 위에 월드 넘버원이라는 글자가 번쩍입니다. 박수가 쏟아지고 샴페인이 터집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 BYD가 그 주인공입니다. 한때 전기차의 대명사였던 테슬라마저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브랜드에 올랐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BYD는 2024년 한 해에만 순이익으로 약 403억 위안을 벌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7조 6천억 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웬만한 한국 대기업 하나가 1년 내내 번 돈을 통째로 챙긴 셈이죠. 누가 봐도 완벽한 승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무대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도시의 BYD 매장 앞은 풍경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셔터는 굳게 내려져 있고요. 그 앞에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 돈 돌려내라. 차값을 미리 냈는데 차를 못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약금을 걸어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매장을 운영하던 대리점주가 고객들이 맡긴 선수금과 보증금을 싸들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매체들이 전한 피해 규모만 약 600억 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600억 원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평범한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1000년을 모아야 만질까 말까 한 돈입니다. 그걸 한 사람이 들고 도망쳤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전세 보증금을 맡겨둔 집주인이 어느 날 그 돈을 통째로 들고 잠적해버린 상황과 똑같습니다. 믿었던 곳이 하루아침에 텅 빈 금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세계 1위 트로피를 들고 웃고 있는데 그 발밑에서는 돈 떼인 사람들이 울고 있었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이런 야반도주는 회사가 망해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장사가 안 되고 적자가 쌓이고 더는 버틸 수 없을 때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그런데 BYD는 정반대였습니다. 망하기는커녕 세계 1위를 찍고 있었어요. 중국 안방시장에서의 점유율만 봐도 그렇습니다. 2022년에 7.7%였던 것이 2024년에는 15.5%까지 치솟았거든요. 2배 넘게 커진 겁니다. 동네에서 10대 중 1대 꼴이던 차가 2해 만에 7대 중 1대 꼴로 늘어난 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이상한 건요, 이게 망해서가 아니라 1위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회사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정작 그 차를 파는 현장에서는 대금이 막히고 사람들이 돈을 떼었어요. 큐면은 세계 1위인데 바닥은 야반도주였던 거죠. 잘 나가는 회사일수록 안전해야 정상인데 BYD는 잘 나가면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순이 오늘 우리가 끝까지 추적할 첫 번째 단서입니다. 도대체 세계 1위가 왜 대금을 못 줘서 정주가 도망쳤을까요? 그 답은 BYD가 끊어준 종이 한 장에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세계 1위라는 회사가 왜 점주에게 돌려줄 돈이 없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BYD는 처음부터 현금으로 굴러간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진짜 엔진은 배터리도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결제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275일입니다. BYD가 부품 협력사에 대금을 치르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에요. 약 9개월입니다. 아이를 배서 낳을 시간 동안 협력사는 돈 한 푼 못 받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도요타나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완성차의 통상 결제 기간은 50일에서 70일 정도예요. BYD는 그 4~5배를 끌어다 쓴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동네 치킨집 사장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닭고기 납품업체 트럭이 매일 새벽에 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현금을 안 줘요. 대신 종이 한 장을 써줍니다. 275일 뒤에 갚을게요. 이게 바로 어음입니다. 말이 좋아 어음이지 사실은 차용증이에요. 외상이라는 말이죠. BYD는 이 종이를 어떻게 끊었을까요? 손으로 쓴 게 아닙니다. DDN이라는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협력사 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전자어음으로 바꿔서 9개월씩 뒤로 미루는 장부였던 겁니다.
부품값은 전기차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차 한 대 값의 절반 가까이가 이 외상장부에 묶여 있었던 셈이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협력사는 9개월 뒤에야 돈을 만집니다. 그 9개월 동안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 있었을까요? 바로 BYD입니다.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줄 사람은 깔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BYD는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차값을 더 내렸습니다. 공장을 더 지었습니다. 그렇게 1위를 만든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계 1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금고에 현금이 가득할 거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BYD의 1등은 현금으로 쌓은 탑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사 수천 곳의 외상을 깔고 만든 1등이었어요. 자기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굴린 1위였던 거죠. 이 외상장부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매체들이 추정하는 금액만 해도 누적 4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76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치예요. 정확한 숫자는 BYD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정만으로도 76조 원이라면 한 해 나라 살림에 한 통하게 맞먹는 돈이 종이 쪽지로 떠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거래처랑 일해보신 분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바로 느끼실 겁니다. 대금이 한 달만 밀려도 작은 회사는 직원 월급이 막힙니다. 2달 밀리면 사장님이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9개월입니다. 협력사 입장에선 숨이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이 장면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 말입니다. 입점한 사장님들이 물건은 다 팔았는데 정산을 못 받았어요. 길게는 1년 가까이 돈이 묶였습니다. 그때 그 사장님들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죠? 멀쩡하던 가게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요. BYD의 협력사가 지금 딱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규모예요. 떡볶이집 옷가게 수준이 아닙니다. 배터리, 모터, 차체를 대는 수천 개 부품 회사가 9개월짜리 종이를 손에 쥐고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 외상으로 돌려막은 1위였습니다. 화려한 1등 트로피의 받침대가 알고 보니 갚지 못한 차용증 더미였던 거죠. 자,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외상 돌려막기, 우리 정말 처음 보는 걸까요? 매출이 멈추는 순간 종이가 전부 폭탄으로 바뀌는 이 구조, 어쩐지 낯이 익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과 똑같은 결말을 한 번 봤습니다. 바로 헝다입니다. 자, 이 외상 돌려막기, 우리 어디서 봤죠? 바로 헝다입니다. 중국 부동산 공룡 에버그란데요. 이름은 낯설어도 그 결말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헝다가 어떻게 굴러갔는지 뜯어보면 지금 BYD가 하는 것과 소름 끼치게 똑같습니다. 헝다는 아파트를 다 짓기도 전에 분양부터 했습니다. 입주자한테 돈을 미리 받은 거죠. 그 선분양 대금으로 다음 땅을 사고 또 다른 아파트를 올렸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다음 손님 돈으로 앞 손님 공사를 막는 구조였습니다. 집을 팔아서 번 게 아니라 새 빚으로 옛 빚을 가린 겁니다. 여기서 헝다와 BYD를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헝다의 선분양 대금, 이게 BYD에서는 협력사한테 끊어준 275일짜리 어음입니다. 둘 다 미래의 돈을 당겨 쓰는 종이죠. 헝다가 안 팔린 집을 유령 아파트로 쌓아둔 것, 이건 BYD가 안 팔린 차를 협력사와 대리점으로 떠넘긴 재고 밀어내기와 판박입니다. 짓기만 하고 안 팔리면, 찍어내기만 하고 안 팔리면 그 순간 종이는 빚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헝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총 부채가 약 3천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습니다. 한 해 나라 예산의 절반을 한 회사가 빚으로 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2021년에 결국 빚을 못 갚는 디폴트를 냈고 2024년에는 홍콩 법원이 회사 문을 닫으라는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돌려막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외상은 매출이 도는 동안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새 손님이 계속 오면 어제 빚을 오늘 손님 돈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매출이 멈추는 순간 미뤄둔 외상이 한꺼번에 청구서로 날아옵니다. 그게 헝다였고 BYD도 똑같은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그려보겠습니다.
온실 속 화초입니다. 보조금이라는 따뜻한 바람, 외상이라는 두꺼운 유리벽, 그 안에서만 BYD는 세계에서 제일 큰 화초로 자랐습니다. 밖은 영하인데 안에서만 무성하게 큰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누가 그 유리벽을 걷어내면요. 바람이 끊기고 벽이 사라지는 순간 가장 크게 자란 화초가 가장 먼저 얼어 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래성입니다. 밀물이,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 계속 밀려들 때만 버티는 성이에요. 파도가 들이칠 때는 단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물이 빠지는 순간 모래는 모래일 뿐입니다. 헝다라는 모래성이 무너지는 걸 우리는 이미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 BYD라는 모래성의 결말도 사실 정해져 있다고 봐야겠죠. 생각해보세요. 헝다 때 정부가 빚을 죄니까 무너졌습니다. 그 죄는 장치를 3대 레드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채가 일정 선을 넘으면 더는 못 빌리게 막은 규칙이죠. 그런데 BYD에도 똑같은 빚장이 걸렸습니다. 바로 대금을 60일 안에 주라는 규정입니다. 275일 외상으로 불러온 회사한테 9개월을 60일로 줄이라는 건 산소호흡기를 떼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결말이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폭탄의 뇌관을 도대체 누가 눌렀을까요? 협력사도 소비자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중국 정부 자신입니다. 왜 애지중지 키운 1등 기업을 정부가 직접 흔들고 있을까요? 여기에 소름 돋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이상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헝다는 정부가 빚을 죄니까 무너졌죠. 그런데 BYD는 세계 1위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던 간판 기업이에요. 그런데 왜 그 정부가 애지중지 키운 1등 기업을 직접 흔드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때리는 격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소름 돋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설계거든요. 처음부터 짜여있던 각본이라는 겁니다. 순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는 키우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에 어마어마한 돈을 부었습니다. 차를 사면 현금을 얹어주고 세금도 깎아줬어요. 쉽게 말하면 영양제를 들이부은 겁니다. 아니, 영양제 정도가 아니라 스테로이드였죠. 몸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약말입니다. 그 힘으로 중국 전기차는 순식간에 거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는 영원히 맞을 수가 없어요. 정부가 약을 슬슬 끊기 시작합니다. 현금으로 주던 구매 보조금은 2022년 말에 이미 끝났습니다. 차 살 때 세금을 통째로 면제해주던 혜택도 줄었어요. 2025년부터는 5%를 다시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풀었던 몸에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2단계는 난립입니다. 돈 냄새를 맡고 너도 나도 뛰어들었거든요. 한때 중국 전기차 회사가 400개에서 50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동네 치킨집보다 차 회사가 더 많이 생긴 셈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 같이 공장을 짓고 차를 찍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차 생산 능력은 한 해 약 5,500만 대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차는 약 2,300만 대 뿐이에요. 절반은 만들어봤자 팔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장 2개 중 하나는 사실상 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양이 팔리는 양을 한참 넘어서는 걸 과잉 생산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시장이 소화할 수 없을 만큼 토해내는 상태예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정부가 이걸 모를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3단계, 속가내기가 시작됩니다. 2025년 정부가 칼을 빼들었어요. 부품값을 60일 안에 갚으라는 규정을 내건 겁니다. 앞에서 봤죠? BYD는 협력사한테 9개월 외상을 끊어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걸 60일로 줄이다니 외상 돌려막기로 굴러온 회사한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갑작스러운 일이냐면요. 온 가족이 명절에 둘러앉아 윷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일어나서 지금 당장 판돈 다 정산해 하고 외치는 겁니다. 외상으로 버티던 사람일수록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죠. 도대체 정부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약한 놈들을 골라내려는 겁니다.
회계 분석으로 유명한 알릭스 파트너스가 이 현상을 두고 섬뜩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중국의 살아남은 전기차 브랜드가 약 129개인데 2030년까지 재무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건 고작 15개 정도라는 거예요. 100개 중 88개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검투사 500명을 한 무대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둡니다. 정부는 끝까지 살아남는 15명만 챙기면 그만이죠. 나머지는 알아서 쓰러지라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키워서 세계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솎아낸다. 이게 설계된 학살의 진짜 정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은 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태양광이 그랬죠. 막대한 보조금으로 공장을 밀어주니까 세계 태양광 시장을 순식간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워놓고 과잉 생산이 터지자 결국 자국업체 상당수가 적자로 무너졌어요. 철강도 똑같았습니다. 값싸게 마구 찍어내 세계로 밀어내다가 결국 정부가 강제로 감산시키며 솎아냈죠. 보조금으로 키우고 세계를 장악하고 그 다음 솎아낸다. 보세요. 똑같은 상단계입니다. 그러니까 BYD의 위기는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중국이 이미 2번이나 돌려본 각본이 세 번째로 자동차에서 재생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이 나옵니다. 이 칼날이 중국 안에서만 끝날까요? 아닙니다. 검투사 500명이 한 무대에서 피 터지게 싸우면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밖으로 차를 밀어내거든요. 그 차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 안방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다 건너 남의 일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 지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다 건너 남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지갑 이야기입니다. 중국 안에서 벌어진 솎아내기 칼날이 이미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 청구서가 어떻게 날아오는지 세 갈래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석에 앉은 소비자입니다. BYD 아토3 한국 출시가가 보조금 빼기 전 약 3,150만 원에서 3,300만 원대예요. 비슷한 국산 전기차보다 1,000만 원이나 쌉니다. 1,000만 원이면 중형차 한 대 값의 절반이죠. 통장에 그 돈이 그대로 남는 셈이니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출퇴근 기름값에 허덕이는 직장인이라면, 아이 키우느라 한 푼이 아쉬운 가장이라면 더더욱 눈이 가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싸게 산 진짜 청구서는 차를 받는 날이 아니라 3년 뒤에 우편함으로 도착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본사와 딜러 구조가 흔들리는 순간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첫째, 부품이 단종되면 수리가 한없이 밀립니다. 잔고장 한 번에 몇 주씩 차가 묶이는 거죠. 둘째, 브랜드 신뢰가 흔들리면 중고차 잔존 가치가 폭락합니다. 1,000만 원 싸게 샀는데 되팔 때 그보다 더 크게 손해보는 겁니다. 셋째, 딜러망이 무너지면 보증서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앞에서 본 600억 야반도주, 그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1,000만 원 할인의 진짜 영수증은 3년 뒤에 날아옵니다. 지금 중국차 살까 고민하셨던 분들, 이 부분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두 번째 청구서는 안 보입니다. 요즘 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에요. 위치, 주행습관, 음성, 카메라까지 쉴 새 없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걸 커넥티드 카라고 부르죠. 문제는 이 데이터가 어디 서버로 가느냐예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기술을 규제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1,000만 원 아끼고 내 동선을 통째로 넘기는 셈일 수 있다는 거죠. 공짜로 깎아준 게 아니라 내 위치와 습관을 정립해 간 겁니다. 세 번째 청구서가 가장 무겁습니다. 바로 일자리예요.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만 줄잡아 33만에서 39만 명입니다. 광역시 하나의 인구가 통째로 매달려 있는 산업이에요. 여기에 부품 협력사와 정비, 판매까지 더하면 그 식구는 훨씬 더 불어납니다. 중국이 보조금과 외상으로 가격을 끝까지 낮추면 이 출혈 경쟁의 파도가 한국 배터리 3사로 부품 협력사로 그대로 밀려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옆 동네 부품 공장 다니는 친구,
정비소하는 매형, 바로 그분들의 월급 봉투가 걸린 문제라는 거죠. 내가 1,000만 원 아끼려고 고른 선택이 돌고 돌아 내 이웃의 일자리를 깎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가겠습니다. 국내 전기버스와 일부 상용차 시장은 이미 중국산 점유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는 마세요. 값싼 LFP 배터리가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검증과 관리, 그리고 데이터 안보가 문제인 거예요. 결국 싼 가격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싼 값 뒤에 누가 청구서를 들고 서 있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청구서 앞에서 무엇을 따져야 할까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그림이 또렷하실 겁니다. 세계 1위라던 BYD, 그 영광의 진짜 정체는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사에 끊어준 275일짜리 외상, 그 종이 한 장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선둔양대금으로 굴러가다 무너진 헝다와 뼈대가 똑같습니다. 외상으로 키운 거인은 매출이 멈추는 순간 그대로 폭탄이 되거든요. 더 소름 돋는 건 그 뇌관을 두른 게 다름 아닌 중국 정부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보조금으로 키우고 과잉 생산으로 난립시킨 뒤 결제 규정 하나로 솎아내는 공식. 태양광에서도 철강에서도 이미 반복된 각본이에요. 결국 이 청구서는 바다 건너 남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싸게 옥한 한국 소비자의 우편함으로, 그리고 39만 명의 일자리로 날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싼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적힌 영수증은 늘 한참 뒤에 도착한다는 것.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3년 뒤 부품과 보증과 데이터로 청구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1,000만 원 싼 차와 3년 뒤 부품, 보증, 데이터까지 챙겨주는 차 중에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래성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2014년 한 시민이 봉투에 47,000원을 담아 보냈습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 그 봉투 한 장이 59,000개의 일자리를 삼켰습니다. 한쪽에서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망국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2달 만에 외주 노동자 6만 명이 사라졌고 어젯밤 삼성전자는 1시간 30분을 남겨두고 극적으로 파업을 막아냈습니다. 도대체 이 봉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47,000원이 어떻게 47조 원의 청구서가 됐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봉투 하나를 슬쩍 내밉니다. 그 안에 47,000원이 들어있어요.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 장면이 실제로 벌어진 건 2014년입니다. 무대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였어요. 2009년 회사가 비용을 줄이겠다며 수천 명을 거리로 내보냈고 노조는 공장을 점거하며 맞섰습니다. 그 뒤로 회사는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경찰까지 가세했습니다. 합쳐서 약 296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2014년 법원은 그중 약 47억 원을 노조와 조합원들의 책임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47억 원짜리 청구서가 도착한 집은 평범한 노동자의 집이었습니다. 월급 받아 아이 학원비 내고 대출 갚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한 사람이 평생을 일해도 다 갚지 못할 돈이 한꺼번에 청구된 겁니다. 바로 그때 한 시민이 움직였습니다. 봉투 한 장에 47,000원을 담아 보냈어요. 47억 원의 10만 분의 1. 작지만 누가 봐도 의도가 보이는 숫자였습니다. 당신만의 빚이 아닙니다 하는 무언의 인사였죠. 봉투색이 노란색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봉투를 그냥 노란 봉투라고 불렀습니다. 거창한 슬로건도 없었어요. 그저 봉투 색깔 하나가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봉투 한 장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시민 17,757명이 같은 방식으로 동참했어요. 모인 돈은 약 14억 7천만 원. 쉽게 말하면요, 광역시 한 동매가 통째로 같은 마음을 내민 셈입니다.
누구도 이걸 정치 캠페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저 한 가정의 짐을 같이 나눠들자는 이야기였거든요. 봉투를 받은 노조원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은 잊혀지지 않았구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 봉투라는 이름이 11년 뒤 한 법률의 별명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정식 이름은 따로 있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노란 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2014년의 봉투 색깔이 한 법의 얼굴이 된 거죠. 그때의 질문은 단순했어요. 회사가 노조에 수십, 수백억 단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정말 정의로운가? 약자가 받은 청구서를 약자의 가족이 다 갚게 만드는 게 맞는가?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시작은 한 시민의 봉투였어요. 누구를 무너뜨리려는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무게를 덜어주려던 봉투였죠. 그런데 11년이 흐른 2026년 3월, 이 봉투가 어떤 풍경을 만들었는지 보면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선의의 봉투가 어떻게 폭탄으로 바뀌었는지 그 첫 번째 단서는 시행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자,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정식으로 시행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2달 동안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풍경 3가지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같은 봉투에서 나온 풍경입니다. 첫 번째 풍경은 경상남도 거제입니다. 시행 첫날 한화오션의 거제 사업장에 한 통의 공문이 도착합니다. 보낸 곳은 웰리브 노조. 웰리브는 한화오션 안에서 통근버스를 돌리고 식당을 운영하는 별도 회사입니다. 매출 1200억대의 중견 급식업체죠. 그런데 그 회사 노조가 한화오션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우리 진짜 사장이니 교섭 테이블에 앉으십시오. 쉽게 말하면요, 도시락 회사 직원이 도시락 받는 회사 사장한테 협상을 걸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정확히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회자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릅니다. 경남진노위는 사용자성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단지 회사가 교섭 절차에서 노조원 수를 자의적으로 줄이면 안 된다는 절차적인 시정명령만 내린 겁니다. 한화오션 측도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적 없다고 공식 입장을 냈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사용자성 자체는 아직 판단 보류. 그런데 이미 절차는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풍경은 한 달 뒤 4월의 편의점 CU입니다. 4월 7일 화물연대 편의점 지부가 파업에 들어갑니다. 진천에 있는 도시락 공장이 봉쇄됐고 전국 25개 물류센터 중 4곳 화성, 안성, 나주, 진주가 막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출근길에 들렀던 그 CU 편의점, 도시락도, 삼각김밥도, 샌드위치도 진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가맹점주들의 일매출은 평균 20%에서 30%까지 빠졌습니다. 본사 BGF 리테일이 결국 가맹점 한 곳당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까지 얹어주는 사태로 번졌고요. 도대체 봉투 하나가 어떻게 편의점 도시락까지 흔든 걸까요? 세 번째 풍경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시행 첫 30일, 그러니까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한국 전국에서 하청노조 1011곳, 조합원 14만 6천 명이 372개 원청에 일제히 교섭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응한 원청은 33곳, 100곳 중 9곳꼴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0개의 문을 두드렸는데 열린 문은 33개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풍경은 이게 아닙니다. 이건 그저 표면에서 보인 새 장면일 뿐이에요. 그 2달 사이 뉴스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에서는 더 큰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는 뉴스 너머 숫자가 보여주는 진짜 풍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거리에서 벌어진 풍경 너머에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외주 노동자, 용역 노동자, 파견 노동자 이렇게 불리는 분들이 일하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라는 기업 분석 기관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자료가 확보된 432곳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가 적잖이 무거웠습니다. 2023년에 72만 4천 명이었던 소속 외근로자가 노란봉투법이 공포된 이후 시점인 2025년 9월 즈음에는
66만 5천 명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차이는 약 5만 9천 명, 비율로는 8.2% 감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시점을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이건 법이 시행된 이후가 아닙니다. 법이 공포된 이후의 변화입니다. 시행은 2026년 3월이지만 기업의 결정은 그보다 훨씬 먼저 움직였다는 뜻이죠. 숫자로 보면요, 5만 9천 명. 이게 어디 멀리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도에서 한 번쯤 봤을 도시들을 떠올려 보세요. 경기도 과천시, 인구가 약 6만 7천 명, 동두천시 인구가 약 8만 7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과천시 한 도시가 통째로 출근을 멈춘 규모, 거기에 동두천시가 또 따라붙는 규모, 그만큼의 일자리가 통계 위에서 조용히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기간, 같은 432곳에서 정규직, 그러니까 회사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는 오히려 2.8% 늘었거든요. 한쪽에서는 5만 9천 명이 빠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규직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회사라는 한 건물 안에서 외주 책상은 치워지고 그 자리에 정규직 책상과 자동화 설비가 들어선 풍경이에요.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데 보호 대상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선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 노란봉투법 한 가지 때문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 산업은 이미 로봇과 인공지능 도입을 빠르게 늘리고 있었거든요. 자동화는 어차피 가던 길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법이 공포되면서 생긴 두 가지가 얹어졌습니다. 하나, 원청이 어디까지 사용자로 끌려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둘, 외주 노조와 새로 마주 앉아야 할지 모른다는 부담. 이 두 가지가 자동화 결정의 속도를 한 번 더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5만 9천 명을 잘랐다고 단정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법이 그 결정의 촉매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가던 불에 부채질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외주 자리가 비고 정규직은 늘었다면 그 정규직 안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사람을 줄이는 대신 사람의 몸값을 더 키워야 한다면 가장 큰 회사부터 가장 먼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답이 어젯밤 11시 30분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 안에서 나왔습니다. 어젯밤 정확히 5월 20일 22시 30분이었습니다. 21일 0시로 예고됐던 삼성전자 파업, 그 1시간 30분 전에 잠정합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제 뉴스 속보 자막을 보셨다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약 45조 원 규모거든요. 사측은 10% 추가 지급, 약 35조 원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어젯밤 양측은 사업성과 10.5%로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적자가 난 사업부도 1년간 공통지급률을 보장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1만 5천 명의 찬반 투표가 남아있고 가결되면 그제야 진짜 도장이 찍힙니다. 일단 손은 잡았는데 도장은 아직인 상태인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냐? 2025년 한 해 영업이익 43조 6천억 원을 낸 회사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1분에 약 8,300만 원씩 벌어들인 셈이거든요. 2026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 분기 사상 최대를 갱신했고요. 그런 회사가 어젯밤 마감 1시간 30분을 남겨두고 입장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그 시간이었을까요? 단서가 시간표 위에 있습니다. 5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X에 글 한 편을 올렸습니다.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유불급, 물급 필반이라는 말까지 덧붙였거든요. 같은 날 노사 2차 사후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정점식 공동선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 나비 효과가 본격화됐다. 재개정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받아쳤습니다. 한쪽은 자제 신호를, 다른 쪽은 의제 전환을 동시에 쏘아 올린 겁니다. 자, 이 일정의 뒷장을 한번 들춰봅시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어느 쪽도 파업 장기화로 1등 기업이 흔들리는 그림을 표심 앞에 놓고 싶지 않거든요. 법을 통과시킨 쪽은 긴급조정권은 신중히 입장이고 야당의 우려는 법 자체를 다시 보자로 모이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어젯밤 11시 30분에 1시간 30분은요, 단순한 노사협상이 아닙니다. 입법, 행정, 그리고 표가 한 테이블에 같이 앉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성은 어떻게든 막아냈지만요, 그 다음 줄에 서 있는 1011곳의 도미노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봉투 안에 든 또 하나의 조항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봉투안을 열어볼 차례입니다. 그동안 뉴스에서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이름만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작 이 법이 무엇을 바꿨는지 일상 언어로 정리해 본 적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핵심은 단 두 줄입니다. 첫째, 제2조, 사용자의 범위가 확 넓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어제까지 여러분이 일하던 회사가 갑자기 사장이 2명이 되는 셈입니다. 한 명은 매달 통장에 월급을 찍어주는 직접 사장, 또 한 명은 그 회사가 일을 받는 원청, 큰 건물 안에 있는 모르는 사장입니다. 더 실감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포장이사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 모르는 직원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당신이 우리 사장입니다. 이게 법문 한 줄이 만든 변화입니다. 둘째, 제2조 제5호. 경영상의 결정도 이제 쟁의의 사유가 됩니다. 풀어드릴게요. 예전에는 임금,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만 협상 테이블에 올랐어요. 이사회에서 정하는 안건은 회사 고유 권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은 협상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사회 안건을 노조와 같은 테이블 위에 같이 올리는 겁니다. 여기에 제3조 손해배상 제한까지 합쳐지면 한국의 노조 보호폭은 해외 입법내 가운데서도 넓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약자를 지키자는 법의 의도 그 자체는 합리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회사가 노조에 수백억 손배를 청구하는 풍경은 분명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데이터예요. 의도와 결과가 같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숫자가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보호받아야 할 사람의 비용이 커지면 기업이 가장 합리적으로 고르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람을 덜 쓰는 것. 조명을 켤 필요조차 없는 침묵의 공장. 노조도 파업도 교섭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사라진 공간. 그것이 자동화의 끝그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들이 노조법 개정 부담을 새로운 우려 신호로 꼽는 비중이 늘었습니다. 한국에 공장을 새로 짓겠다고 검토하던 외투 기업들이 펜을 잠시 내려놓은 셈이죠. SK하이닉스 하청에서도 비슷한 원청 교섭 요구 움직임이 시작됐었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다른 한쪽에서 또 다른 줄이 서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CU와 하나오션은 첫 번째 도미노였을 뿐이에요. 시행 한 달 만에 하청노조 1011곳, 14만 6천 명이 372개 원청을 향해 교섭을 요구했다는 그 숫자. 이게 산업 전체에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가하는 압력입니다. 그리고 이 압력은 결국 자동화 버튼 위에 놓인 손가락의 무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봉투 안에 든 두 줄의 문장이 한국 산업의 풍경을 다시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왔을까요? 가장 먼저 봐야 할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에는 IG 메탈이라는 거대한 금속, 전기산업 노조가 있거든요. 작년 11월, 그러니까 2024년 11월에 사측과 합의를 봤습니다.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27개월 동안 임금 5.5% 인상에 600유로 일시금을 얻는 조건이었습니다. 추가로 보충지급 비율을 18.5%에서 26.5%로 8%포인트 더 올렸고요.
한국 일부 매체에서는 이 8%포인트를 임금 인상폭으로 잘못 옮긴 경우가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임금은 5.5%, 보충 지급이 8%포인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차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독일에는 공동결정제, 미트베슈티뭉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노조 대표가 회사 감독이사회 의자에 같이 앉습니다. 경영 의사결정을 노조와 함께 의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 판단이 쟁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 의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영국은 또 다릅니다. 합법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봐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조 손배 책임에 상한선을 둡니다. 다만 고유 경영권 사항은 쟁의 대상에서 빼놓고요. 일본은 노동조합법으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손배를 면책시키는 구조입니다. 미국도 합법 파업에 손배 청구가 거의 없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 네 나라가 공통으로 합의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 판단 자체는 쟁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노란봉투법은 손배 청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면서 동시에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까지 같이 넓혔습니다. 법을 통과시킨 쪽은 노동 3권의 실질화라고 했고요. 야당의 우려는 노조 보호폭이 해외 입법 내보다 넓어 경영 판단까지 흔든다였습니다. 시행령과 판례가 더 쌓여야 정확한 무게가 잡히는 지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독일은 같은 식탁에 앉아서 메뉴를 같이 정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노란봉투법은 식당 밖에서 피켓을 들고 메뉴를 바꾸자고 외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47,000원이 시작한 봉투가 우리에게 묻는 마지막 질문이 있거든요. 자, 이제 시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14년 한 시민이 봉투에 47,000원을 담아 보냈습니다. 2025년 8월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고요. 2026년 3월 10일 시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5월 20일 22시 30분 삼성은 파업 1시간 30분 전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외주, 용역, 파견 일자리는 5만 9천 명 줄었고요. 같은 기간 정규직은 2.8% 늘었습니다. 보호하려던 사람이 먼저 잘려나갔고 보호받을 자리에 있던 사람은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치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법이 옳다 그르다 단정 짓는 건 우리 채널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데이터는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하거든요. 선의가 곧 결과는 아닙니다. 2014년 47,000원의 따뜻함도 진짜였고요. 2026년 5만 9천 명의 빈자리도 진짜입니다. 두 풍경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보는 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들어갈 첫 직장이,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그 회사가 이 봉투 안에서 지금도 조금씩 모양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이 조용히 무너지는 풍경을 함께 추적하고 계셨다면 다음 영상은 더 묵직합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노란봉투법은 어디로 갈지, 재개정 카드와 시행령 손질 사이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가장 먼저 정리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